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진행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FM 94.5MHz 오후 5시 15분 퇴근길엔 역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정의당이 오늘이나 내일 당장 여야 4당 원내대표들 간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대변인 논평 들어보시죠. 이제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결 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처리할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 건데요. 화답이 있었을까요? 윤소아 원내대표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낼 것입니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분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갈립니다. 여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야당은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대한민국 시사개보수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청소기 먼지 모아놓고 쓰레기통에 넣어놨다가 쓰레기통 걷어찬 거랑 똑같은 결과죠. 지금 밀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흘러가면서 하부 지역을 다 오염시켰을 것입니다. 대형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실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 최강병기에서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 이춘재가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이동경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여당 입장에선 검찰개혁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하지만 제1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여야 3당이 꾸린 이른바 2+2+2+ 협의체에서 사법개혁 법안 협상을 시작하는데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예, 우선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도 어제 국감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솔직히 차차반 신경이 앞섰습니다. 예. 조국 장관의 그 사퇴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깊은 고심 속에 내려져서 사퇴 결정을 우선 이해하고 예. 존중하고 합니다. 예. 3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검찰개혁의 성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공개 소환과 심야 조사 폐지 등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무엇보다 검찰개혁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민적 화두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이렇게
평가하고요. 예.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러면 국회가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조국 장관이 불쏘시개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는 그 불쏘시개의 동력을 살려서 검찰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민생개혁까지 모두 국회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대표님이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35일 동안 내어놓은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네요. 네네. 예. 조국 장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시계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네. 검찰개혁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네.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이제 잘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완강하게 공수처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사 반대한다. 예. 그리고 황교안 원내대표는 다음 국회로 넘기자.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그 본심은 전자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공수처라는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의 핵심에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뭐 도둑이 재발저리는 것이 아니냐. 권력기관을 수사하는 공수처 칼날이 자유한국당을 향하게 될 것 같아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이런 배경에서 지금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내일부터 사법개혁 법안 협상이 시작되는데 일단 정의당에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네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이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위 투투투 협의체에서 예. 사법개혁 법안 협상을 시작하는데 여기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찰개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법 등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을 같이 합의하고 국민 앞에 약속한 원래의 여야 사당이 함께 만든 법안이잖아요. 예. 그 주체들이 모여서 성과를 내오는 논의를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제안한 것입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아마 연대를 할 생각이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당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해야 된다. 물론 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백혜련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바람대로 무조건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응하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여당은 지금 사법개혁을 먼저 처리하자, 10월 말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던데, 제가 어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안 된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선거제도부터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더라고요.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법개혁안의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두 달여가 쭉 되면서 국민적 요구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모여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논의를 같이 빨리 더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인 거고요. 예.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안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로 수정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정의당이 다른 야당을 설득하겠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도 저도 좀 안타까운 건데요. 예. 실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대단히 높은 과정에서 빨리 처리하자라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예. 제안을 하겠다는데 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야 교섭단체 3당만 이렇게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패스트트랙 법안 온갖 난관을 뚫고 지금 올려놓은 이거에 성과를 내기 위한 그 주체들과 함께 논의를 깊게 하고 빨리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패스트트랙 법안이 조금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만 본회의 통과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한 것 아닙니까? 예. 어느 한 당이 내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 이제 오직 자유한국당만 그 부분에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패스트트랙의 법안의 이 시대적 화두 두 개의 화두, 사법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 성과를 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그런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는 결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도 아까 투투투 뭐 협상인가에서도 내용적으로는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공수처를 반대하면 다른 법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요. 예. 칼날을 뺀 칼집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 그 공수처 법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검사,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까지 모두 같이 포함되잖아요. 그 대상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자유한국당 입장은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야당 탄압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전 내지는 선동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월간 그동안에 조국 정국에서 계속해서 해왔다가 그때는 뭐 사법개혁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돌아서서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민 앞에 다시 지금 알려내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기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국 정국을 겪으면서 정의당도 약간 몸살이랄까요? 뭐 내분이랄까요? 당원들 간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좀 해결됐습니까?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도 예.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 정의당 당원들, 지지자 많은 고민, 논의도 있고 갈등까지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가, 즉 개혁과 반개혁이라고 했을 때 개혁의 과제를 선택하는 것을 방점에 찍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상처도 있지만 고민이 깊었던 만큼 더 멀리 내다보고 뚜벅뚜벅 걸어나가야죠. 그래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분명히 정기 국회 내에 성사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하자. 심상정 대표, 손학규 대표 여러 명이 이야기했고 여당도 같이 할 수 있다 얘기했고 자유한국당도 뭐 못할 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척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실제 저희들도 이 부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실은 국회의원 자녀 입시 관련 그 전수조사 하자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 서로 다 하자고 했는데 예. 지금 하자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의당과 민주당 뿐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물론 법률로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의장 산하에 특위를 넣고 예를 들면 감사원에 맡기는 예. 그런 방안까지도 실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기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도 뭐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국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걸 두려워한 립 서비스 뭐 정도밖에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법률 제정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면 금방 방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되는 건데 법률로 제정하자 하는 거는 결국은 시간 끌어서 안 하겠다는 말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행자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내고 있고요. 예. 또 강하게 이것을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노력하고 같이 하자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들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의당이 더욱더 강력하게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강병기, 오늘은 법무법인 옥힘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국 장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조 장관의 사퇴 배경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문제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또 여론이 안 좋은 점, 대통령이나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또 뭐 국정감사 또 나가야 하는 문제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실 이렇게 온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신속 추진 과제가 결정된 상황에서 예. 이제 자신이 할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일단은 검찰개혁추진위원회가 정상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본인이 이제 공을 이제 국회에 넘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무엇보다 국론 분열이 가장 큰 이유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 가족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광장의 대립 그리고 갈등 이것으로 인한 어떤 이제 야권의 어떤 그 단결 그리고 뭐 중도층의 이탈 그리고 그로 인한 결국은 뭐 정권의 위협까지도 고려한 그런 어떤 대승적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네.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니까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 당정청 주말에 있었던 당정청 회의 뒤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국 이제 전 장관이라고 해야겠죠.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선택했다. 예. 이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고 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그 민주당에서 압박을 했다. 당 대표가 내려오라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던데. 뭐 별별 설이 다 있죠. 당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선을 네. 그었단 말이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그게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고 제가 알기로도 여당 쪽 취재를 좀 해본 결과는 본인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걸 마음먹은 시점은 이제 촛불 집회와 광화문 집회가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조금씩 마음을 먹었고 다만 이제 어제 그 신속 추진 과제를 오전에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할 줄은 몰랐다는 게 이제 대대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날 오전만 해도 사실은 발표를 하면서도 전혀 그런 내색이 없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당대표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알았다고. 그런데 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올까요? 뭐 별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9월 25일인가 그때 이낙연 총리가 뭐 건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윤 총장 사퇴 뭐 시키지 않고 막 청와대 이런 그 사퇴시키지 않은 그런 청와대에 대한 반발이다 뭐 이런 하여튼 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기자니까. 때문에 이거 전화배 통이면 알 수 있는 건데 취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은 기자가 한번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은 뭐 드러난 얘기를 일단은 뭐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청와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뭐 추측 외에는 뭐 물론 여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조국 장관 전 장관을 둘러싸고
생기는 이런 뭐 상황들이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좀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나왔을 수는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뭐 날짜까지 저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거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후임인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지금 일단은 차관 체제로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호수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망에 오른 분들은 벌써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현재는 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제 인사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오늘 박지원 의원이 좀 얘기를 하셨죠. 뭐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박범계 여당의 박범계 의원도 계시고요. 전해철 의원은 오늘 또 언론과 인터뷰한 것 같은데요. 총선 준비하겠다고? 총선 준비를 하겠다라면서 일단 선은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고. 김호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죠. 있고 또 봉욱 전 대검 차장도 거론이 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거는 조금 피하는 좀 스타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호수 차관이나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뭐 법무부 장관이 확실히 된다 뭐 이렇게 좀 점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지껏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차관 자리에 있고 또 그 봉욱 차장의 경우에는 예전 인사청문회도 한 사례가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은 정부의 큰 흐름에는 반대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청와대 공직 비서관으로 있죠.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 비서관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뭐 국방부 검찰관을 지낼 정도로 이제 검찰하고 인연도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여러 방송 출연을 해가지고 좀 많이 언론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좀 약점이 있다면은 이제 공직 경험이 이제 현재 공직기강 비서관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는 게 조금 걸림돌인 부분입니다. 최강욱 이제 변호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검찰 개혁, 검찰에 대한 철학 수준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거의 뭐 굉장히 예전부터 오랫동안 말씀을 해오셨고 또 유머러스 하시기도 해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일단은 후보군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봤는데 선뜻 하겠습니다 할 사람도 있겠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무섭죠. 또 뭐 검찰에서 털고 고소고발 들어왔을 때 청문회 가서 또 뭐 그런 망신을 당하고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상 지금 검찰 입장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을 달래면서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좀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물론 이 청문회도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선택지가 좀 좁아진 측면도 좀 있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겠네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검찰 내부도 살펴봅시다. 어제 갑작스러운 조국 장관의 사태에 검찰 내부도 술렁했다 그래요. 윤석열 총장은 보고받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 조국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도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엄태섭 변호사가 말한 공론 분열. 그 조국 장관도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게 있지만은 총장도 같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뭐 기사체로 얘기하면 어제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의사를 밝힌 다음에 검찰은 이제 굳게 입을 다물었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사실 뭐 외부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일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중앙지검도 뭐 내놓을 뭐 입장이 없는 상황인데 최진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윤석열 총장이 이번 수사 때문에 뭐 사표를 쓰더라도 일단은 이 수사가 뭐 기소를 하든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지어져야 뭐 거취 얘기가 그다음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윤 총장이 사표를 낼 명분이 없어요. 뭐 지금 당장 무슨 혐의 선상에 올라가지고 뭐 수사를 진행 중인 것도 없고 뭐 물론 이제 그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뭐 수사해라라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복수 혈전을 이제 그만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수사한 사람의 뒤를 캐서 또 수사를 하고 그 수사한 사람을 또다시 처벌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은 이제 좀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 법무부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이게 또 검사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지금 또 나와가지고. 예, 오늘 이철희 의원이 제기했었죠. 한동훈 검사가 주도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당시에 블랙리스트 작업에 한동훈 대검 반부부장이 실무진으로 참여했다. 예. 이거 이제 주도적인 입장 뭐 이는 아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이제 법무부에서 좀 상황 파악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추후에 뭐 파악을 해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검사 블랙리스트는 뭘 뜻하는 거예요? 승진 안 시키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전에 서지영 검사가 그 폭로를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라는 건데 사실상 대검이나 검찰국, 법무부 검찰국에서 그런 좀 승진의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검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게 올해 2월에는 폐지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2014년이던가요? 당시 박지원 의원도 그 예규가 대체 뭐냐라면서 질의를 좀 강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또 파문이 엄청나겠네요. 예,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각종 부처의 블랙리스트 파문을 수사했던 검찰이 오히려 검사들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문제가 좀 되겠죠, 이건. 결국은 그 검사들 길들이게 했다, 승진을 가지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프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장고 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해달라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러니까 9월 27일이죠. 진정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그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해달라. 뭐 사위의 뭐 입김을 통해 가지고 뭐 봐주기 수사를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감찰을 해달라라는 진정서가 접수가 된 겁니다. 그 장모와 이제 동업을 했다고 하는 노모 씨가 이제 진정을 접수를 했는데요. 당시 이게 중간에 이 위조된 장고증명서를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발행을 해줬고 그거를 통해 동업자가 피해자 3명에게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게 이제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장고증명서를 위조해서 전달이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번에 제대로 감찰을 해달라. 일단 그 윤 총장 장모 같은 경우에는 그 장고증명서 위조한 거는 본인이 인정을 했네요. 재밌는 부분이죠. 예, 재밌는 부분이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본인이 위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위조를 하게 된 경위가 그 아까 동업자라고 얘기하시긴 했지만 이제 대리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안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재판의 피의자 이제 피고인이었는데 그 피고인이 시켜서 피고인이 나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해줬다라고 해서 이제 책임을 돌렸던 상황이었거든요. 위조를 한 건 본인인데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돌렸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가 지금 기소가 한 건이 된 게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 장모 사건도 같은 사문서 위조 아니냐. 이러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이제 행사가 됐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행사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진정서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살펴보는 겁니까? 네, 검토를 해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개혁 이걸 왜 진정서를 접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려면 이제 고발장을 접수할 수도 있거든요. 고발이라는 것은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고발장이 아닌 이 정도면 사실 혐의가 어느 정도는 좀 구체화된 거거든요. 근데 고발장이 아니라 진정서를 왜 재판까지 했다면 한번 고발해서 끝난 사건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봐달라 진정서를 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실관계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법무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어제 조 전 장관의 사태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이제 궁금증이 하나인데 정경심 교수는 조사받던 도중에 이제 귀가를 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부르겠다. 이게 아마 검찰의 생각인 것 같은데 최근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데 검찰이 또 불렀을 때 그 어떤 여론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지금 최근에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오늘 알려졌는데요. 오늘 어제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 발표를 하면서 조사 중단 요청하고 귀가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계속 조사가 마무리되면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부터 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정해야죠. 예. 이제 건강 상태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좀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가 되겠죠. 이 지금 앓고 있는 질환들이 사실 그 과거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범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락해서 발생됐던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드러난 어떤 뭐 질병이라든가 그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뭐 변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범죄의 중대성, 그러니까 도피 우려라든가 아니면은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거의 없어진 상태고 더더군다나 강제 수사를 뭐 수차례 했고 굉장히 대규모의 수사관들이 파견이 돼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는 범죄 중대성 부분인데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뭐 진척이 계속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또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좀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다른 이야기 넘어갑시다. 어제 조국 장관의 사퇴도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해왔던 설리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뉴스였는데 지금 경찰은 일단 설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평소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우울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악플이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죠. 악플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뭐 저도 최근에 몇 안 되지만 그 유튜브라든가 올라온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더 진짜 심하겠죠? 수만 개의 댓글들이 있고 게다가 아직 나이도 젊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연예인 그 명예훼손 사건들도 몇 개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내용들을 보면 진짜 못 살겠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뭐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은 아니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플을 이렇게 다는 거 이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표현의 자유와 부딪힌다. 안 된다. 늘 부딪혔던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뭐 고등학교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오래된 논란이고 갈등이고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렇게 사람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정도 수준의 악플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전 적어도 이 표현의 자유 정말 당연히 중요하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같은 표현의 자유는 사실 자기가 뱉은 말에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니까 그러면? 저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유 기자? 저는 아직까지는 찬성은 아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지러운 시기보다는 최근에는 많이 순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캠페인도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답이 없는 문제기는 해요. 답이 없죠. 진짜 계속 부딪히는 문제기는 한데 또 이게 인터넷 실명제를 또 했을 때에 또 표현이 또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좀 우려됩니다. 전형적인 말론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사실 좀 실효성의 문제도 있어요. 실명제를 설사 한들 이미 이제 포털은 국내 포털뿐만 아니라 구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그런 해외 포털들이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외 포털에 달리는 댓글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문제긴 하지만 좀 언론도 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좀 봅니다. 예. 황색 저널리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예인들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SNS 공간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 하나하나가 다 기사화가 다 잘라져가지고 기사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예인들은 어디다가 뭐 친구들하고 소통하거나 할 때 진짜 뭐 자기들만 쓰는 메신저 아니고서야 어디다 뭐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두 패널도 의견이 갈리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갈리겠습니까? 예,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번,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거나 본인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으면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5년 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재판에 넘겨졌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강남경찰서에서 54살 이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가 되기 닷새 전인데, 지난해 11월 강도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8월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2004년 8월 서울 명일동에서 주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또 사흘 뒤에 서울 미아동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경찰이 당시에는 수백 가지 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는 데 실패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때 2004년 같은 해에 그 서울 석촌동에서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돼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수감 중에 첩보를 입수하고 미제 사건의 용의자다라고 해가지고 8개월 동안 설득과 추궁을 한 끝에 이번에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재판 넘겼다. 네. 다행히 소리네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 화성에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자신이 한 범행이다. 자백했습니까? 예. 1989년 7월 7일 날 초등학생 2학년생인 김모양이 실종된 사건이 있는데 이춘재 씨가 사실 화성 연쇄살인 말고 총 4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자백해서 총 14건으로 불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모양 실종 사건이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사체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화성 지역이 이미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발돼가지고 많이 바뀌었죠. 예. 그리고 요건 관련해서 그 공소시효 관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수차례 받았었어요. 이 최근에 2015년도에 사형죄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아예 폐지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살인죄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고요. 예. 그런데 왜 이거는 처벌이 못하냐? 못하거나 아니면은 시효가 막 간당간당 남아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인죄하고 사형은 전혀 이제 이거 사형은 법정형이고 살인죄는 범죄 혐의거든요. 그런데 살인죄의 경우에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벌어진 범죄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하기비스가 몰고 온 폭우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이 일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곳곳이 물에 잠겨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에 있던 자루들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간 건데요. 이번 태풍으로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처리 건물에서는 여러 차례 유출 경보가 울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폐기물들의 정확한 행방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신인 김익중 전 동국대학교 의대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라고 하는데요. 방사성 폐기물을 그동안 자루에 담아서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확한 거고요. 예. 오염토를 쌓아둔 자루입니다. 오염토. 그럼 흙이겠네요? 예. 그렇죠. 흙이나 낙엽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이렇게 큰 자루에 1톤짜리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큰 자루에다가 뭐 이렇게 마대보다 훨씬 튼튼한 그런 예. 자루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담아놨는데 그게 유실됐다는 거죠. 그걸 담아서 그냥 외부에 그러면 그동안 놔뒀던 겁니까? 예, 후쿠시마 가보면 곳곳에 그렇게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다가 소위 말하는 방치를 해놨을까요? 비용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예. 일정 부분의 땅을 국유화를 한 후 예. 곳곳에 있는 그 오염토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저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염토 생기면 그 근처에 그냥 이렇게 쌓아놨어요. 예. 곳곳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쌓아놓은 자체만으로는 어떻습니까?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온다든가 그러진 않습니까? 뭐 나오겠죠. 비 오면은 이제 그 안에 물 들어갈 거고 그 중에 일부 빠질 거고 그게 이제 완전 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 또 날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염토라는 게 사실 이제 두께 5cm 두께로 흙을 긁어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방사능 준위가 좀 낮아지긴 하겠죠. 그렇게 제염을 하면. 예. 그렇지만 충분히 낮아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5cm만 내려가겠습니까? 방사능 물질이. 그럼 항상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쓸려갔다 그중 일부들이. 그렇죠. 이 어디로 갔을까요? 뭐 시냇물 따라 강물 따라 바다로 나갔겠죠. 허허. 아니면 강 바닥에 지금 널려 있든지. 물이 빠지고 나면 아마 드러날 수도 있고. 예. 잘 쓸려갔으면 바닥까지 갔을 수도 있겠죠. 바닥까지 흘러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도 조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어쨌거나 그 방사능에 오염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사능 물질은 이제 바다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하냐, 우리한테 영향이 있냐 없냐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근거들이 필요한 얘기고. 예. 어쨌거나 방사능 물질이 지금 이제 유출이 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이번 처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뭐 비나 태풍은 항상 오는 거니까. 예, 있었겠죠. 아마. 이제 관리 상태를 보면 예. 하여튼 제가 곳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안전하게 이렇게 장벽을 충분히 뭐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쌓아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내물이나 강물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높지 않은 곳에, 그런데 이렇게 쌓아두면 강물이 범람하면서 쓸려갈 수도 있고 하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후쿠시마뿐만이 아니고 그 인접 도시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 방사능 오염된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일본 전도를 지금 내놓질 않아서 그러는데, 도쿄까지 다 지금 오염이 돼 있는 상태니까, 수백 킬로미터가 다 오염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통계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폐기물이 유실됐는지, 이 정도는? 그건 아마 일본도 모를걸요. 일본도 모를 것이다. 네, 그냥 5cm 두께로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이렇게 모아둔 거지. 예. 자루 하나하나마다 그 안에 방사능 물질이 얼마씩 있다, 조사하진 않았을 거고. 예. 예, 일본도 모를 겁니다. 예.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정부가 그럼 그동안 뭐 했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염토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의 땅을 국유화를 해야 돼요. 예. 체르노빌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30km 내부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예.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질 않고 전부 후쿠시마 원전 바로 옆에까지 완전 복구하겠다. 거기까지 전부 사람이 다시 살게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예. 각지에서 생긴 오염토를 보관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서 긁은 거 그 근처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예. 이게 태풍이 온다고 당연히 예보도 됐을 거고 예측도 가능한 거고 강물이 범람하면 당연히 이 오염토도 휩쓸갈 수 있겠다.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일본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하여튼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거죠. 관리를 잘못한 거고. 그건 명백합니다, 그거는. 예. 혹시 이게 오염토가 막 이렇게 물로 떠다니고 강에 가라앉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입는 피해랄까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밖에 있어도 방사능이 나오고요. 예. 물속에 들어가도 방사능이 나옵니다. 밖에 있으면 이제 공기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거고, 물속에 있으면 이제 수질 오염이 되겠죠. 결국 바다 오염까지 해서. 예. 그래서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이게 너무 장기간이라서. 예.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 원전 사고가 안 나야지. 나면 정말 뒤처리가 어렵다라는 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재앙 수준이군요. 예. 예. 근데 일단 다무라시에서는 폐기물 자루가 빗물에 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우려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그건 황당한 얘기죠. 예. 예, 그 자루가 이 마대 자루예요. 예, 그래서 뭐 아마 뭐 옆이나 밑에나 이런 데는 방수일지 모르겠지만 위에까지 이렇게 방수되는 건 아니라서. 어렵다. 예. 예, 그거는 뭐 밀봉된 게 아니니까. 예. 그 또 하나 오염수 해양 방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해결이 됐습니까? 여전히 논쟁 중입니까? 예, 아직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오염수가 엄청나게 나와 있고 100만 톤이 넘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일본 정부가 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다에다가 예. 그냥 방류하겠다. 이건 정말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버린 것이 아니고 이번에 또 태풍 때문에 오염수가 유출된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발표한 내용도 굉장히 좀 이상한데 10여 차례 경보음이 울렸는데 예. 그 중에 뭐 일부분은 경보가 잘못된 거다. 예. 오인돼서 경보가 난 거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도쿄 전력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거는 굉장히 좀 변명같이 느껴지고 오염수 중에 일부가 누출된 것 같아요. 그럼 오염토도 유실됐고 오염수도 유출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심각한 상황 같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원전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러면 뭐 사후 대책이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후쿠시마 근처를 전부 다 봉쇄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일단 그 원전 사고 난 다음에 일본 정책을 보면 제 생각에는 원전 사고 나면 오염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모든 정책의 목표가 일본 국민들의 피폭량을 줄이는 쪽으로 향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땅을 사서 거기다 오염토를 잘 안전하게 보관한다든가 오염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밖에 나가 살게 한다든가 오염된 식품들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게 다 피폭량을 줄이는 그런 방향의 정책인데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피폭량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피폭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물론 아니겠죠. 예. 그러나 돈, 뭐 경제 부흥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예. 자연스럽게 국민들 피폭량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물질 관리가 그만큼 허술해지는 거고. 예. 그래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이후에 일본 정책 전체 방향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추는데 급급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예. 예, 일본 국민들에게도 정보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인접 국가인 우리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국제적으로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 노력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고. 예. 또 시민사회에서도 따로 좀 독립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치는 않은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였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02로 뜹니다. 어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하고 단호하게 뉴스 아닙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I say 이동형, you say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난번에 이동형의 이동형의 뉴스 라이브 답변하셨다는 분, 이번에 실수 없이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 와라 뱅뱅.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여러분들도 다 같이 들으셨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의 귀여운 목소리. 이동형이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버스 계신 승객분들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 깜짝 놀라요. 더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동형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아닐 거예요. 혹시 나오면 그래요. 이동형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하시면 돼요. 예. 잘 빠졌어요. 예, 라디오 CF보다 나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우리 지금 댓글로도 몇 분께서 설문조사 전화 받았다. 예. 그래서 이동형 뉴스 정면으로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셔서 고맙습니다. 받으신 분은 녹취하셔갖고 보내주세요. 이동형이 사비로 얼마씩 보내드립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때가 아닌데 지금. 집에 전화기 1000대 있을 수 있어요, 벌써. 예. 그래요. 자, 조국 전 법무장관, 본인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였다라면서 장관팀 3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2달 이상, 석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조국 정국. 언론. 8월, 7월. 예. 언론 또 검찰 개혁 등 숱한 고민거리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또 거기에 뭐 입시 문제, 또 그렇죠. 공정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분은 2달 이상 지속되어 온 이 조국 정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저한테 먼저 발언하라고. 또 말하면 또 우리 말 반박하시려고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정해진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치고 가겠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 사태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여기에 이를 것인가. 예를 들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오기 전까지는 기껏해야 제가 예측했던 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산호맹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고 늘어질 것 같다. 이념 공격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이제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런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공정과 어쨌든 정의의 아이콘이었다고 알려졌던 이게 조국 장관이 자기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장기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조국 장관의 사퇴로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지리한 논쟁을 이끌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 여파는 한동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진영이 갈라졌다는 측면 때문에 여기에 파생된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저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이 양극화된 정쟁 구도 속에서 어떻게 다시 정치의 복원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몇몇 가치의 어떤 민낯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낸 어떤 축소판이 아니었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전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언론하고 검찰의 어떤 그 모습들, 그것을 이번에 정말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연속 드라마 보듯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온 국민이 알게 됐고 검찰이나 언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큰 문제점을 던지게 됐고 더 좋은 방향으로 뭐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지훈 변호사 지금 하신 말씀을 저는 한 2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석이 있어가지고 뭐 진영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언론이 과도한 보도를 했고 그리고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아픔을 느껴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됐으면 저는 수사하던 거 이제 뭐 참고인조사도 다 했고 소환도 다 했잖아요. 이미 들을 얘기는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이 끝까지 가서 죄가 있으면 죄를 묻고 죄가 없으면 사죄하고 언론들도 잘못 보도한 게 있으면 정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가서 정말 언론이고 검찰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는 아마 계속될 텐데 검찰이 만약에 정경심 교수 뭐 영장을 안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장을 쳐서 기각된다거나 혹은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난다거나 그러면 뭐 검찰 책임론이 향후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뭐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치열한 논쟁을 펼쳤는데 아까 이준석 최고가 처음에 이 논쟁을 이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일 자유한국당에서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국 장관의 문제를 화두로 삼고 정쟁을 활용한다면 역풍을 불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역풍보다는요. 예. 원래 공직자가 사퇴하고 나면은 이제 뭐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이 중단될 수가 없겠지만 예. 정쟁은 중단하는 것이 이제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그 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예. 저는 당장 이제 이게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 결이 다른 공수처 문제나 이런 것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는 뭐 여의도 현안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런 뭐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철희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면서 멋있어요. 예, 우리 모두 아마 그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여야가 완전히 반대돼 갖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결심일 테고 그 인생의 방향이 꺾이는 걸 텐데 자기 신념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도 처음에 제일 많이 발목을 잡았던 게 본인이 그동안 SNS에서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랑 다르지 않느냐. 결국은 내로남불 아니었냐 이런 거였고. 혹시 그 이철희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관계 없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거나 뭐 공직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된 이상 강기정 수석님 같은 게 원래 정치인이시고 총선 출마하시면은 가장 유력한 정무수석 후보가 되셨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철희 의원이 저는 이철희 의원님은 전문경험도 충분하시고 전략가로서도 유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직에 충분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은 소개. 예. 그 대통령이 일단은 어제 수보회의에서 유감을 표시했고요. 그러면서 언론도 성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 자신의 잘못을 언론에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여당에서는 이참에 우리 언론도 반성할 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언론 부분은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뭐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보수 진영은 진영 논리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언론의 보도의 어떤 행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안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 언론만 기성 언론에 대해서 어떤 보도 행태라든지 그 체크 부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계속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는 진보 측에서 보수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개혁은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언론개혁도 쉽게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아직 의문이기도 하고요. 뭐 그러려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더 또 눈을 크게 뜨고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은 국민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이제 개혁이란 단어의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좀 위협받고 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면 개혁이요. 내가 싫어하는 방향은 개악이다라는 또다시 내로남불 논리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란 단어가 그 자체로서 완전선으로 인식되는 단계는 지났다. 앞으로 개혁이란 단어를 놓고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고
언론 개혁의 방향성이라는 그렇죠. 검찰 개혁도 보면은 크게 검찰 개혁에 동의하십니까 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는데 예. 어떤 분들은 인권 수사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고 소위 이번에 진보 진영 쪽에 가까운 분들은 기겠고 또 보수 진영에 가까운 분들은 검찰의 독립성이 굉장히 검찰 개혁이 요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놓고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강화되지 모든 않을까. 거를 진영 논리로 가져가 버리면 그래 되는 거거든요. 진영 논리를 빼고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진영 논리로 가다 보니까 독립성 얘기로 지금 모든 게 가버리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화두를 많이 던져놓고 예. 정답을 아직 내는 상황은 아니다. 중요한 건 이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왜 국민들이 겁을 먹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 기관에 대해서. 그거는 인식을 바꿔주고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검찰이나 언론이나 아마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근데 저는 그 개혁이란 단어 뒤에 따인 함의를 잘 따져야 된다 보는 게 그냥 개혁자 붙으면 지지율 다 높게 나와요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개그계를 개혁하겠다. 저 여론조사 하면 80% 이상이 동의할 거라 봅니다.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뭐 강론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총론으로 그냥 개혁하자 그러면은 뭐 세금 개혁하자 다 지지율 높게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 강론에서 싸우는 건데 너무 총론은 덮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말하면 제가 싸울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게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씨? 아니 박지원 변호사 강론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무차기로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어떤 보도를 하는 게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언론에서 합니다. 과도한 보도론이 피해 없다고 주장하고 최순실도 나와가지고 무슨 300조 보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얘기할 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항상 또 박근혜 대통령 아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네. 박지원 변호사한테 조소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언론 개혁하자 검찰 개혁하자 그들이 부패했다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 이후 태극기 부대가 맨날 광장 가면 외치던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대상이 박근혜냐 대상이 최순실이냐 대상이 조국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건지. 저는 뭐 그게 동의하기 어려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바라는 개혁이 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말장난을 제가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은 뭐고 또 개혁이라는 단어가 지금 엄청 사람들한테 먹힌다고 하니까 그 정치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언론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 뭔지가 전 검찰 궁금한 개혁에 거예요. 대해 가지고는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의 삼권 분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만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제도처럼 검찰을 직선제로 뽑던지 검찰총장을 해서 5권 분립을 완성하는 것, 감사원 같은 그런 기관을 대통령이 관할하는 것이냐, 의회가 관할하게 하는 것들, 저 그 강론으로 가면 저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청취자분들이 관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검찰 개혁은 뭐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도 올라가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혁안도 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언론 개혁은 사실은 이 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개혁은 자정이 돼야 돼요. 자정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마식 보도라든가 또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든가 또 이번에는 검찰발 단독 기사. 검찰 관계자는 뭐 이런 보도는 좀 지양이지 않겠냐. 이건 좀 필요할 거라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이 언론은 안 좋은 말, 나쁜 말, 없는 말을 한다라는 걸 국민들이 조금 더 이 안으로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언론은 국민들이 해야지.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언론은 진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국가 권력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한 번 더 파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청와대 또 조국 장관 본인 민주당에서도 계속 조국 장관의 본인의 선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날짜를 3개 정해줬다라든가 이해찬 대표가 사태를 주도했다든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확인해서 이런 보도를 쓰느냐. 민주당 친문계 중진위원이라고 실제로 그 소스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저는 자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재 관행을 보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또 언론 탄압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민주당 친문계 핵심 위원이라고 했으면은
그 취재원의 녹취 정도는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친문 중진 의원이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자기가 헛소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없는 내용을 알겠다. 그래서 지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럼 고소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도 나름대로 고소 바로 나름대로 여기저기 취재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써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해찬 사퇴하라고 지금 그렇게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의원인지 이름까지 들었는데 고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고소하길 바랍니다. 근데 고소 안 할 겁니다. 이런 언론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가서 고소해버리면 됩니다. 정말 그런데 안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녹취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하도란다. 이제 믿기 어렵게 지어내기도 하고 뭐 누가 어쩌고 일각에서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졌다. 고소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민주당 실제로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진짜 민주당도 반성해야 돼요. 빨리 물갈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에서 이어갑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4부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개혁의 시계는 국회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 이거는 뭐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중에 공수처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다음 국회로 넘기자라는 얘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공수처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인데 바른미래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들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10월 말에 먼저 이걸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약속대로 선거법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아마 공조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 바른미래당이 두 쪽 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공조하는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주도하에 원내지도부 어느 쪽인지 얘기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민주당이 같이 공조하고 싶은 쪽은 이제 최이배 의원과 손학규 대표 등이 있는 당권파하고요.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당이 이걸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 접근한 방식이 과거 4월 달도 그렇고 선거법이고 이 사법개혁안도 그렇고 침대 축구로 버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어가지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른미래당이 싸우고 있는 점은 뭐냐면은 결국엔 독립성이거든요. 공수처장 임명할 때 얼마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그냥 드러눕기로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에 대응하고 있는데 선거법만 해도 다시 기억해보면은 아니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까지는 4당 합의가 된 건데 비례성 높이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들고 온 게 비례대표 폐지 270석으로 줄이기 이건 완전 반대되는 방향이거든요. 선생님이 예쁜 그림 그려와라 그랬더니 막 그린 다음에 이거 숙제 반대로 해온 다음에 지금 성내고 있는 건데 저는 자유한국당도 각 지금 본인들의 사법개혁안과 그다음에 그 선거법 개혁안 같은 경우는 들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 가운데 접점이 맞아지지. 지금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들어놓으면은 이거는 될 일도 안 됩니다. 정말 공감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같아요. 무슨 대안도 없이 그냥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선거법이라든지 검찰개혁,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논외로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뭔가 자유한국당 지지도를 많이 받은 거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뭔가 대안을 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준수 최고위원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다 지금 다 안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4월 달과 다르게 뭐 당 지지율도 올라왔고 여론도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질 타이밍이니까 설명을 잘하면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빙의돼가지고 이게 설명해보자면은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에 있어가지고 공수처의 약점도 몇 가지 노출됐어요. 예를 들어 백혜련 의원 안에 따르면은 그 차관급 이상의 또는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더라도 이첩 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공수처에서. 그러면 땡겨옵니다, 공수처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국 장관 수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한테 압박할 것도 없이 그냥 땡겨오는 방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법의 입법 미비점들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아주 치열하게 지적하면서 자유한국당들이 야, 그 구멍은 막자. 저거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도 아, 공부를 좀 하는구나, 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뭐 이거 옛날 공산당에서 하던 거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글쎄요. 저는 그 수권 능력이 있어가지고 좀 영원히 좀 약간 반대만 하는 이미지로 비춰질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라는 거는 격한
격하게 찬성합니다. 그게 만약에 그냥 말장난식으로 그냥 저쪽에서 다른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그냥 툭 던진 게 아닌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 찬성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 중도니까요. 근데 이 사법개혁안이나 어쨌든 본회의 통과가, 영원치 않은데. 바른미래당이 키를 갖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하고 공조가 성공해서 공수처를 물 건너가게 한다면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반란표가 한 표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의당, 민주평화 다 합쳐야 되니까. 더하기를 제가 해보니까 128 민주당, 거기다가 정의당 6, 그리고 뭐 평화당하고 하면 10 정도. 거의 뭐 다 돼야지 뭐 무속성 명명까지 합치면 될 듯 말 듯. 그런데 예를 들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반대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선거법이 아니라 사법개혁안에 대해 가지고는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사법개혁안과 그리고 선거법 개혁안을 동시 처리하는 것에서 좀 일정을 조정하자라고 이제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제가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의당의 입장이 된다면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의당이 이 판에서 가장 열심히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온 당인데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먼저 야, 니네 하고 싶은 거 먼저 해. 그다음에 우리 거는 나중에 하자 그러면은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뭐냐?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 우선 저희는 이제 저희 그 비당권파라고 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임 쪽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권은희 의원 안이 이제 저희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분명히 저희가 뭐 권은희 의원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걸 인정해서 많은 의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이배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최이배 의원도 권은희 의원 안으로 자유한국당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처에 대해서 대신 아까 말했던 권은희 의원 안도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 수사 사실 공수처가 생겼다면은 이번에 적용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수사에 노출될 수 있는 허점들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숫자 따지고 어디가 어디 편이고 이렇게 해서 뭐 몇 석이 나온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이러다 또 이제 목 부리거나 생자 부리면은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표결하는 거죠. 표결이 안 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제 올라갔자 본회의에. 그럼 표결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게 지금 망치로 부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참. 그래요. 7951님 검찰도 언론도 개혁이 중요합니다만 국회 개혁 역시 너무나 절실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아닌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의원은 다시는 정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중요한 거겠죠. 총선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뽑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월드컵 축구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경기인데요.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후반전에 돌입했는데 이 생중계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무관중 경기로 지금 펼쳐진다고. 아니, 북한은 왜 월드컵을 신청한 거요? 허질 말아야지 그러면. 월드컵 왜 하는 건데? 사람들이 열광하라고 하는 건데 왜 그걸 한 자리 차지하고 그래갖고 사람들 보지도 못하게 말이요. 뭔 일이 있을 줄 알아? 골 들어가면 잠깐 그만 스톱. 다시 무효. 이거 연습 게임이야. 다시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뭐 조소하고자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이 스포츠 경기, 국제 경기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응원 문화가 솔직히 이렇게 막 같이 율동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공정한 경기를 위해 가지고는 차라리 응원 문화는 좀 자제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무관중이 맞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응원단 왔을 때 보면은 그때 평창 올림픽 때 보면은 뭐 사실 비하하거나 조소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학기 선수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음 좀 자제해달라고 이제 외국 선수들 요청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라 봅니다. 어떻게 그 중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9년에 예전에 1980년 70년에 정말 해외에서 경기하는 거를 중계를 못 보고 그냥 라디오로 하든지 아니면 소식만 듣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지척에서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참. 17일입니다. 모레 아마 녹화 중계로 볼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얘기가 그때 봐서 뭐 합니까? 이런 일은 아마 그 아시아 지역 3차 예선부터는 없을 겁니다. 3차 예선에서는 AFC가 관여하기 때문에 FIFA에서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일 없고요. 2차 예선까지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는 0대0이고 후반전에 들어갔다. 이기겠죠, 우리가. 뭐. 근데 우리 뭐 댓글창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네요. 전반전에 골을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번도 안 졌대요. 북한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경기를 하긴 했나? 하나만 더 합시다. 유승민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조건부 통합론을 제안했는데 이 결국은 탄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사과하라 이런 문제일 테고.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거는 니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신자론이라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개혁 보수로 나가자라는 거는 애국 보수 같은 거 그런 거 뭐 소위 말하는 종북론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이제 그런 선언을 하자는 거고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 짓자라는 거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하지 않느냐. 그 상태로 지금 지지율 좀 올랐다가 총선 들어가가지고 당신네들 안 될 거 알지 않느냐. 집 부시고 새로 짓자 뭐 이 정도의 제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들은 듣기에 상당히 상식적인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식적인데 안 받을 줄 알고 던진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굳이 따지자면요. 뭐 나한테 10억 주면 결혼해 줄게. 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런 거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조건부 통합론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엄격한 통합론이다. 이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상식적인데 그게 참 받기 어렵네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개혁 보수하자는데 싫어할 사람 없을 것 같고요. 낡은 집 헐고 새집 짓자는데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게 제일 걸림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자유한국당이 저도 이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지가 벌써 3년 가까이 되지만은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논쟁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논쟁이 결론이 지어졌으면은 이런 제한 자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친박 일색의 당으로 계속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총선 앞두고 뭉개고 가자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 엄격하게 자유한국당도 판단을 내려야 될 때라 봅니다. 근데 결국은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 지금 저기 3년째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 친박 실적을 치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 뭐 유승민 대표가 심심한 번처럼 뭐 통합론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심심한 한 번씩 이제 통합론을 거절하는 모양새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혹시 신당 창당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하태경은 그렇게 저는 굉장히 강하게 있고 실제로 단계별로 추진되는 부분도 있다. 추진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확인해드리고 싶고요. 안철수 없이도 가능합니까? 안철수 대표는 개인 일정에 따라 움직일 거로 예상하고 있고. 개인 일정. 그리고 뭐 대신 안철수 계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와 동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